지난 시간에 드디어 1945년에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을 하게 되었는데 다소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준비했던 독립군들의 활동 또는 한국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으나 그것이 실시되지 않고 우리의 직접적인 노력이 해방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난 뒤에 한반도에 있었던 정말 건국을 준비했던 단체들 또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시작되었고, 또 미군정이 한반도 남쪽, 그 다음에 38도 이북 쪽은 소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 요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죠. 이것을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결정된 내용 한번 조금 복습해 볼까요? 우선 신탁통치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있었죠. 그런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이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마치 이 이야기가 신탁통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처럼 이제 이 화두가 전환이 되면서 모스크바 회의에서 결정됐던 우리에게 임시정부를 수립해주겠다. 그런데 당시에 해방된 이후에 몇백 개나 되는 정치 정당을 도대체 뭐로 어떻게 인정하고 누굴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 거고, 그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줄 거고, 그 수립된 임시정부가 신탁통치를 할지 안 할지, 해도 최고 5년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마치 신탁통치가 모스크바 회의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제 호도가 되면서 한반도가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좀 봤었고요. 자, 그러면 분명히 모스크바 3국 이 회의는 우리 역사에 영향이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역사가 그 다음이 뭘까요? 당연히 이 순서에 의해서 이제 해가 바뀐 따뜻한 1946년 3월에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럼 당연히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우리 배웠던 대로 모스크바 3국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정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미국의 입장과 그 다음에 소련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차이를 우리 교과서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보면, 미국 대표는 반탁운동을 벌인 단체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 우리 반탁운동을 열심히 했던 단체 혹시 기억나나요? 그 단체들이 주로 이 반탁운동을 했던 단체들이 바로 어디였냐면 우익 계열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 했던 단체는 좌익 계열이 주로 있었죠. 자, 그럼 보세요.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우익을 참여시키자는 것이고, 소련은 좌익만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입장은 그냥 단순히 이런 거야. 미국은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치 단체를 참여시킨 거고, 소련은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를 많이 참여시킨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싶었던 거죠. 임시정부 수립에 필요한 정치 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결렬이 되었어요. 결렬됐다는 거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잠시 휴회에 들어간 거죠. 계속 이들이 만나면 매일 했던 이야기가 똑같았기 때문에 휴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되게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46년 6월에 선생님이 지금 연도와 달을 적어준 이유는 외우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건데 절대 외우진 않아도 돼요. 흐름을 잘 따라오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자, 정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대요. 정읍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저히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38도선 이북에 있는 소련은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읍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잘 들어봐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단독정부 수립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정치가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읍발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과 정치가들은 행여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불길해서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런 상상이었어요. 약간 단독정부 수립을 한다? 분단을 한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라는 정치가는 국제 정세를 읽는 눈이 정말 정치가로서는 좀 빨랐고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느끼기로는 뭔가 지금 소련의 영향력이 북쪽에서 커지니까 남쪽만을 지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지만 너무 이 이야기는 당시에 심지어 미국조차도 이건 너무 아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미국조차 빨리 한반도 문제를 소련과 합의해서 해결하고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누구도 이 이야기를 추진을 하지 않고 그냥 얘는 그냥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했던 것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뭔가 불안한 움직임이 한반도에 감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여기에 협조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돼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히 도표화시킨 이거는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주면 어떤 정치 세력의 이쪽으로 선생님이 좌익 계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을 우익 계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승만은 이 정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한국민주당이라는 정치 정당도 만들어졌는데 이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구성원을 보면 정치 세력들을 보면 주로 출신이 지주와 자본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우면 알겠지만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중에 지주였다, 자본가였다라는 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서 큰 자본,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서 큰 지주로 남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약간 친일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민주당의 일부는 좀 친일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남노당이라고 해서 정말 사회주의 계열이 정말 짙은 사람이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쪽 좌익의 끄트머리에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에서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좌익 쪽에 해당이 됐던 사람이 이제 여운형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쪽 우익 계열에서 좀 중도 쪽이 이제 김규식 같은 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김구 선생님도 한 우익 계열 쪽에 이렇게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움직임에 이러한 이승만의 발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니까, 이러한 움직임이 늘어난 사람들이 생기니까 설마 이건 막아야겠다라고 움직였던 정치가들이 바로 뭐냐면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계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이쪽 계열은 중도 계열이에요. 중도 계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이 단독 정부 수립을 이러한 움직임 또는 분단의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순서상으로는 다섯 번째 해당이 되고 1946년 10월에 이들이 모여서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어요. 자,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한반도의 분단 조직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통일정부가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우리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열려야 된다고 했죠? 여기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를 보세요. 1, 2, 3 순서대로라면 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회의가 다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이들은 어떻게 하든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열려고 했고 그들이 지금 이게 바로 보세요. 나와라.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든 김규식과 그 다음에 여운형 선생이 좌우합작을 하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쪽을 좀 땡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극좌 세력, 아까 얘기했던 박헌영 같은 세력, 그 다음에 이쪽 우익결도 한국 민주당 세력 같은 대표적으로 이들은 이쪽으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지금 막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보이는데 왜 그들이 그랬냐면 바로 그 좌우합작위원회가 발표했던 좌익과 우익의 어떠한 요구사항이 달랐지만 합의를 했던 이 7개 원칙 중에서 대표적인 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자 목표가 이거잖아요.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돼. 그러면 제일 선생님이 그랬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꼭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려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개혁을 해야 되는데 몰수를 하되 유상 매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에겐 유상 분배, 즉 매수할 때 지주에게 돈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친일파를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어떻게 친일파를 처리할 것이냐면 우선은 입법기구로 해서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심의해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한 뒤에 실시하겠다. 이런 주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7개의 원칙을 만들었던 건데 이러한 내용 중에서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왜 지주한테 돈을 주냐 이 유상 매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또 아까 그 한국민주당 중에 친일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일파들은 이런 친일 행동에 대한 이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들어갔다는 게 이들한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거를 이제 반대하고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들은 이 끝에 있었던 이들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운형의 주도, 그 다음에 김규식의 주도로 중도파의 주도로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합작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정세의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초록색으로 쓰면 이제 어떤 국제정세가 변하냐면 19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당시에 트루먼은 미국의 대통령이고 독트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강대국의 외교 노선의 기본 지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사회주의가 이제 소련이 지금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신이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전쟁 이후에 무력으로 점령했던 지역에 대해서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뭐 그리스, 터키에 대해서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반공을 막겠다, 공산주의를 막겠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이 반공 정책을 취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반공을 취하는 나라를 돕겠다라는 걸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에 의하면 소련과 미국은
대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냉전이라고 하는 거야. 소련과 미국의 사이가 뭔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처럼 직접적으로 뭐 무기를 갖고 싸우지 않는데 불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는데 이 두 세력이 서서히 사이가 틀어지는 상황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연합 같은 것도 만들어서 더 이상 유엔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사실 유럽을 좀 쇠퇴하고 있었고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이들이 점차 소련은 그 뒤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권이 수립되는 걸 지원하고 있었고 미국은 그걸 막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게 트루먼 도트린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막 드러내지 않았던 뭔가 소련과 미국의 어떤 권력 대결이 있었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이가 서서히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트루먼 도트린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운형 선생과 중도 세력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려요. 그래서 어떡하든 이 한반도 문제는 해결하자. 이 한반도가 사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5월에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얘는 이제 2차가 되겠죠. 왜냐면 이미 46년에 1차를 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를 열어가지고 어떡하든 임시정부 수립할 단체를 합의하려고 했는데 얘를 이끌고 있었던 이거를 지금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고 있었던 여운형 선생이 7월에 암살됩니다. 여운형 선생은 해방 이후에 한 12번의 그러니까 암살 위험이 있었어요. 집이 폭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도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 합의된 단체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어떤 테러범에 의해서 여운형 선생이 죽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구심점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 죽고 난 뒤에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은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지 못해요. 이유는 똑같아요. 미국은 또 뭐겠어요. 반탁 운동을 했던 단체 넣자. 소련은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할 단체를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엔 결렬되고 도저히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서 1947년에 이제 11월이 되면서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 너무 답이 없다, 노답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보냈냐면 유엔으로 보냅니다.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제연합으로 보냈는데 이때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한반도를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했고 이거를 위해서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싶지만 이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부터 이제 소련과 미국이 거의 틀어졌고 이 유엔에 소련과 약간 사회주의 진영이 거의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주장한 것도 미국의 의견이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소련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됐을 때 소련이 이 위원단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이제 47년 막바지에 결정되었던 유엔의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그걸 위한 임시위원단이 왔을 때 이제 1948년이 됐어요. 1948년 1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위원단이 파견이 되었고 얘를 이들이 북한 쪽으로 넘어갔을 때 소련이 거절해요. 난 이거에 합의한 적이 없었다. 이건 미국의 의견이다 라고 소련은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소련이 거부하고 뭔가 지금 남쪽에선 계속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되게 강해지고 있으니까 1948년 2월에 우리의 김구 선생은 그 유명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유명한 이제 글을 발표합니다. 그 글을 보면 자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단독정부 수에 세우는 데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 뭔가 지금 봐봐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서 엄청난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제 신문에 기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반도 이제 거부했으니까 소련이 거부했다라고 이제 이 결정을 유엔에 가서 발표하니까 유엔에서는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라고 하니까 1948년 2월 막바지에 유엔에서 또 소총회가 열려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면 뭘 그렇게 걱정하냐.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해라. 우리 총선거를 줄이면 뭐예요? 총선. 며칠 전 정말 많이 들었었죠. 그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5월 10일 날 해라 라고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선거 가능한 지역이 있고 지금 불가능한 지역이 있죠. 자, 볼게요.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금 단독정부 수립해서 계속 선거하자라고 하는 쪽은 지금 계속 이쪽입니다. 선거하자. 남한이에요, 남한. 그리고 총선거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쪽은 북한 쪽이에요.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하면 선거에 의해서 그 입법부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정부를 수립하면 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은 독립운동가를 했고 정치가들은 이거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때 바로 1948년 4월에 우리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 김구 선생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유명한 남북협상을 제안합니다. 당시에 남쪽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단체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북쪽에서는 소련의 군정 아래 사실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거의 그 정치 조직이 완비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겠다라고 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같이 남북협상을 제안해서 실제 김일성과 김두봉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구가 주도했고 김규식 그리고 김일성이 얘를 수용해요. 그래서 와라. 실제로 그래서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김두봉과 같이 이제 독립운동까지 했던 사람들과 모여서 이들이 합의한 게 뭐냐면 그래 단독정부 수립은 아니지 않냐.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겠다고 입장문을 밝혔고 이게 가끔은 이제 남북 협상에 의해서 이들이 회의한 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교과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 단체들이 모였는데 사실 그때 김구가 가봤더니 뭔가 북한 쪽은 이미
정부가 발표가 되지 않았지 뭔가 정부 조직이 그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그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단체가 이미 뭔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지금 4월이죠, 4월. 그 남쪽에서는 이미 김구가 떠나고 난 뒤에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막 이승만 들어가고 이러면서 실제 사람들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5월이 되는 거야. 너무 불안하니까 김구는 내려와요. 아 이거 이러다가 저 선거를 막겠다라고 하고 내려왔고 실제로 1948년 5월에 선거가 치러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막겠다라고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내려오는데 5월 10일 날 예정대로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규는 이 총선거에 참여했을까 안 하겠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김구 이 총선거에 불참을 선언해요. 후보자로도 나가지 않았지만 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김구를 따라서 불참을 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일부는 이 총선거에 참여해서 정부 수립해서 독립운동가의 의견을 내야겠다라고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등록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민주당 이들을 중심으로 이 총선거에 참여했고 실제로 이들에 의해서 국회, 우리나라 제1대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에 의해서 곧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이야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진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0총선거 국회의원을 200명을 뽑기로 했었어요. 200석. 자, 이 총선거 여러분이 그 당시에 만약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후보자를 보고 그 다음에 김구와 같은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들의 행보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만 중심으로 해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이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모를 수도 있는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1948년 4월 3일은 여러분 딱 보더라도 50 총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우선은 여기 일어난 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우리 우선 배경을 좀 보면 미군정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제주도에서도 이제 친일 경찰에 의해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1947년 3월 1일 날 3.1운동 기념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기념 행사에서 이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꽤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과 미군정의 정책이 사실 뭐 경제 파트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군정의 경제 정책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미군정과 친일 경찰에 대한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었을 때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1948년이 되면서 제주도에 있었던 특히 사회주의 계열, 우리 지금 진짜 사회주의 세력들은 단독 정부 수립을 절대 막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걸 막겠다고
무장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무장봉기라는 건 무기를 탈취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물론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정말 제주도에 있던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일으켰는데 문제는 여기에 얘는 분명히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 목표가 같았던 나도 단독 정부 수립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비슷했던 사람들이 이 후보자들과 이 상황을 보고 일부 이제 제주도민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무장봉기라고 하는 이제 군사적 대치 상황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들의 주장은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한다라는 목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아직은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미군정의 대항은 군대, 그리고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 이들을 동원해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게 1948년 우리가 알고 있는 4월에 시작해서 1954년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정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 제주도라는 공간은 군사적 유혈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48년에 우리 정부가 수립이 될 텐데 즉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제주도 지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 진짜 수치상 찾아보면 25,000명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의 제주도민이 학살된 건데 실제 제주도 내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은 수백 명, 1,000명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물론 그 시작이 제주도 정말 사회주의자들의 시작이 됐지만 너무 많은 이 문제점이 뭐냐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됐던 사건이었고 학살된 사람들의 30% 정도 내외가 여성과 노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선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사건에 의해서 너무 무고한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됐던 사건이었고 실제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 이승만 정권이 저질렀던 양민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깝고요. 4.3 사건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학습을 하는 기간에 순이 삼촌과 같은 소설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좀 4.3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나중에 원래는 여러분이 이제 제주도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면 제주 4.3 평화공원을 가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비설이라는 유명한 조각살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초토화 사건, 초토화 이제 작전이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제주도민을 이제 학살했던 그 과정에서 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어머니가 2살배기 아이를 꼭 품은 상태로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동사되었던 시신이 발견돼서 이를 기리는 공원 내에 조성되어 있던 이 비석을 아마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관심을 갖고 4.3 사건이 뭔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돼서 우리 교과서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수 순천 사건도 나와요. 자, 여수 순천 사건은 뭐냐면 자, 이 사건도 1948년 10월 19일이면 자, 우리가 48년 8월에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우리 이승만 정권 수립 이후겠죠? 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자, 우리 여수와 순천의 위치를 보면 이제 전라도에서 여기 제주도로 가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시에 정부가
제주도 4.3 사건을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놨던 거야. 그런데 우리 국군 내부에 좌익 세력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좌익 세력들이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제주도 안에 처음에 이 봉기가 일어났을 때 좌익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서 이 진압을 하라고 했던 걸 거부한 거예요. 출동을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역시 또 무장봉기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국군 입장에선 얘는 진압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군대 상부 명령에 대한 불복이었기 때문에 얘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이 과정에서 또 여수 순천 지역에 있었던 또 죄 없는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었습니다. 그걸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도라든지 어떤 지역적 거리 또는 시간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수 순천 사건과 관련된 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또 우리 계약하고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